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정오입니다. 75년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여 두 도시가 폐허가 되고 합쳐서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6일 뒤 8월 15일 항복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거가 아닙니다.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다시 그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자폭탄 덕분에 해방된 나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8월 9일, 또 8월 9일에 소련군이 만주로 대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래하여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만약 천황이 항복을 한 열흘 정도 늦추었다면 소련군은 서울까지 들어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자폭탄을 맞은 즉시, 즉 8월 한 7일쯤 항복을 선언했으면 소련군은 아마 참전할 기회를 놓치고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분단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유산인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박정희와 유경수의 관계도 역사의 무대에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사라는 무대에서 한 개인의 삶 그리고 문명의 건설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일종의 캔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이라고 할 때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은 인간을 깊게 탐구하는 것이고 역사는 문명 건설의 과정이고 이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고등학교 때 배우면 그게 평생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소리로 변하고 암호로 변한 탓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유경수 불멸의 사랑 네 번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36년 대구 사범 다닐 때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호남 씨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 그 뒤에 다시 만난 여자가 이혈란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과 한 8개월 동거를 하지만은 또 이번에는 이혈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6.25 직전에 가출해 버리고 그러다가 전시하의 부산 영도에서 선을 보게 된 여자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장인되는 분이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유경수 처녀 그리고 그 어머니 이경영 여사의 결심이 확고해 가지고 아버지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1950년 12월 12일 대구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천주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산동 천주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짜도 12월 12일 1979년 12.12 사건이 또 한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됩니다만은 1950년 12월 12일 드디어 박정희 당시에 계급이 중령입니다. 박정희 중령은 한 14년에 걸친 그러니까 1936년에서 1950년까지 14년에 걸친 방황을 끝내고 전생 연부는 아니지만은 배피를 맞게 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박정희의
방황이었습니다. 여성 편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방황 끝에 드디어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결혼식에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당시 주례는 허읍, 당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대구시장이 주례를 썼는데 만나본 적도 없이 주례를 써가지고 소개를 할 때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물 교환을 위해서 이 반지를, 그러니까 신부 유경수에게 끼워줄 반지를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반지를 찾으니까 없어요. 호주문을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옆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또 반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겨우 행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계 호주머니에 그 반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천의 기력이 활활 날아가는 맑고 갠 오늘, 신랑 박정희 군과 신부 유경수 양은 바라건대 세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칠 줄 모르나 신랑의 억센 기품과 아름다운 신부의 온화함이 화합되어 서로 도와 푸른 강가에 원앙새 한 쌍 훨훨 날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었는데 이 육종관 씨, 그러니까 유경수의 아버지는 돈 한 푼 댈 마음이 없었고, 주로 이 군 부대에서 이 병참을 맡아보던 김재춘 씨가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대구 사범 동기생들이 또 피로연을 마련하고 해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충청도의 대표 부자 딸과 결혼하는데 결혼식 자체는 아주 조촐했습니다. 그리고 육종관 씨는 물론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경영, 그리고 유경수 동생 육예수,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이경영 씨는 남편 육종관 씨가 헤어져 버립니다. 그 뒤로는 군인 박정희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모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메가드 장군이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포진하고 있는 걸 무시하고 크리스마스 공세를 명령을 해가지고 북진을 하다가 12월 24일부터 수십만의 중공군이 이제 본격적인 반격작전에 나옵니다. 30만이었습니다. 그때 유엔군 그리고 국군을 합친 병력이 한 10만 남짓 했습니다. 압도적 병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우회 전략, 그리고 야간 기습에 휘말린 유엔군, 국군, 유엔군은 그때 주력이 국군과 미군이었습니다. 이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사후퇴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 결혼식이 있었던 12월 12일에는 38선을 향해서 국군과 미군이 총퇴각을 하고 있던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의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서 이제는 정말 중공군 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돌고,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도 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바로 이런 와중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중령은 구사단, 신설된 구사단 참모장이었습니다. 구사단 사령부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바로 다음 출근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신혼여행이란 개념이 없죠. 지금 전란중인데. 그러다가 구사단 사단사령부가 구사단을 따라서 강원도로 옮겨갑니다. 5일 만에 신혼 생활을 잠시 접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떠나면서 그 생활비를 딱 적어가지고
그분 성격 그대로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적어서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사단과 함께 박정희 참모장의 이 전선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 구사단은 동부전선, 주로 이 설악산, 오대산, 그리고 강원도, 경북 북부를 맡아서 주로 산악전을 했습니다. 중공군을 믿고 다시 남침하는 인민군을 맞아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인민군 14단이 이 구사단 방어선을 뚫고 배후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14단은 6.25 전사에서 유명한 사단인데 적진으로 배후로 마치 공수부대가 낙하하듯이 별명이 걸어다니는 공수부대인데 구사단의 방어선을 뚫고 뒤로 진출해가지고 이 강원도 경북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걸 또 소탕한다고 구사단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또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참모장은 오랫동안 버티어서 이 사단은 사실은 박정희가 사단장 역할을 할 정도로 중심을 딱 잡았다고 합니다. 원래 참모장은 작전보다는 군수, 병참 이런 데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참모장은 이분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공사 구분이 엄격한데 지금 대구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지휘부차에 태워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자기 부대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 며칠 같이 묵고 보내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기 위반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불러들이면 됩니까? 근데 이 정도의 일탈은 아마 박정희 군생활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신혼생활이 아주 달콤했던지 어쨌든 아주 박정희답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단장, 여러 사단장이 스쳐가는데 장도영, 오덕준, 김종갑 사단장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참모장은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워낙 참모장을 잘 역할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손님처럼 작전 지휘만 하면 되었다고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구사단의 전사 보고가 올라오는데 2명밖에 죽지 않았답니다. 평소에는 몇십 명이 죽는데 2명밖에 죽지 않았다. 2명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김종갑 사단장이 참모장 박정희 대령에게 오늘 이렇게 축하 연을 한번 합시다 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고 박정희가 이렇게 되받았다고 합니다. 사단장님,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해서 축하 연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2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사람 부모는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 더 슬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말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갑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만나니까 그 순간 자기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박정희의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관.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다 쓰고 나서 박지만 씨를 만났더니 박지만 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 박정희. 거기에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살아있는 모든 것, 인간은 물론이고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자연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산림독화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린벨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탕에는 박정희의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사랑함으로
산림 녹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자연보호, 산림 녹화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자리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도 그 나무에 대한 관심, 사랑. 그래서 1971년에 산림 보호를 위해서 한때 입산 금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입산 금지. 그 이유가 뭐냐? 나무도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사람처럼 나무도 좀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입산 금지가 산림 녹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입니다. 박정희는 상당히 성질이 늦었습니다. 이분이 1917년생인데 육사 다닐 때도 그렇고 항상 동료들보다 나이가 3살 내지 4살 많은데 수군수사 때 구속된 그게 또 끼어가지고 성질이 늦습니다. 성질이 늦다가 보니까 자기가 상관으로 모시는 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나이가 다 3살 4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박정희를 부하로 데리고 있지만 좀 어렵게 대했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리더십 비결 중에 하나가 이분 나이입니다. 이거. 나이가 많은데 윗사람은 박정희를 어렵게 하면서 박정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해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장도영 장군과는 아주 5.16 전후해가지고 참 기구한 인연을 맺게 되죠.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이었지만은 겉으로는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지도한 것처럼 됩니다.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박정희, 김종필의 결단에 의해서 장도영 씨가 배제가 되고 감옥에도 갑니다. 반혁명 사건에 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 장도영 씨가 박정희를 여러 번 위기 때 구해준 사람인데 장도영 또한 박정희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입니다. 1951년 3월 이제 전선이 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사후퇴로 밀려가지고 한때 전선이 이 수원까지 내려옵니다. 수원까지 내려온 게 1월 중순입니다. 1951년 1월 중순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유엔과 함께 아주 곤란한 제의를 하나 합니다.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만약 중공이 유엔의 그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전선이 수원까지 내려왔을 때 현 위치 휴전을 하면은 서울이 그냥 중공군 북한 점령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모택동이 오만해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가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오판을 해가지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리츠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에 낙동강을 사수했던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8군 사령관 리츠웨이 장군인데 리츠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공수부대 사단장으로서 직접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원까지 밀렸던 전선을 반격을 통해서 드디어 3월 15일에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형편이 조금 펴인 거죠. 최악의 순간에서 탈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러니까 1951년 봄에 박정희가 또 대구에 있는 유경수를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강릉 근방에서 데이트를 한 사진과 당시에 썼던 편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아주 근사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오랫동안 보관했고 나중에 박목월 씨가 유경수 여사 전기를 쓸 때 인용했던 시입니다. 1951년 4월 25일로 적혀 있는데 붉은 선이 그려진 괴지에서 보낸 시의 제목이 춘삼월 소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훌너훌 겨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수를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 봄 사장에 갈매기 떼 날아가네 우리도 노를 지어 누벼 볼거나 나와 영 할 때 영은 한자로 써서 영수의 준말이죠. 그래서 유경수는 영자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나 영수라고 이렇게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일기장에 시를. 어떻게 보면은 부인을 잃고 시인이 된 사람인데 이 시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시심이 있는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우선 머리에 떠오릅니다. 한 분은 진짜 시인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한시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문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언론인이죠. 최초의 박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전략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시를 여러 편 남기고 특히 대구사범 때 쓴 시가 아주 좋습니다. 시심을 가진 두 대통령이 한국을 합쳐서 30년 동안 다스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의 군인 생활이, 진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군인의 아내로서 유경수 여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평생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모범적 남편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죠. 그분의 기질상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가정생활은 부인한테 맡기고 살이 떨어져도 무관심하고 오로지 공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다시 또 여자가 따르게 마련이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박정희는 계속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 박정희라는 인상이 장교단에 깊이 박힙니다. 첫째, 청렴한 사람이다. 그리고 과묵한 사람이다. 그리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6.4.8기생, 김종필 씨의 동기생 6.4.8기생. 그런 권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군의 부패상은 상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정희라는 사람이 계속 군 장교단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한 사람이 유경수였습니다. 유경수는 장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죠. 그래서 가난한 부잣집 딸이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까지 모셔가면서 나중에는 박재옥 첫째 부인 사이에 난 딸까지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살림에 무심하고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은 많고
또 첫째 부인 딸까지 키우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유경수 여사가 겉으로는 항상 기품을 유지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61년 5월 15일 박정희 소장이 이제 신당동 집에서 나와서 5.16 군사혁명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갈 때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 사람이 급할 때 한 번 탁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네 숙제 좀 봐주고 가세요. 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결정적 순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부대가 도착하지도 않고 이 군사혁명이 실패로 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총탄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묵묵히 건넜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석재 뒤에 감사원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걸어가다가 박정희가 한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 합니다. 나중에 각각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가족이 떠오르더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떠오르더라. 그때 유경수가 떠올랐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극장 복도를 질주하면서 박정희를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아주 명사수인데 박정희가 연설하는 연단을 맞췄어요. 박정희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버렸습니다. 표적이 없어지니까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문세광이 와서 총을 쏘았고 이게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그날 저녁에 절명했습니다. 반려자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재혼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가족들을 불러놓고 나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혼을 했더라면 1979년 10월 26일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혼하지 않은 것도 박정희의 선택입니다. 뭐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고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유경수 여사에 대한 박정희의 의리가 아니었을까, 남편의 의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1950년 12월 12일 그 결혼식으로 해서 박정희의 14년 방황이 끝나고 유경수라는 아주 든든하고 멋진 아내를 맞아서 마음의 안정이 오고 거기서 5.16 군사혁명이라는 우리 민족사에 아주 결정적 사건을 만들어내고 형식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으나 그 뒤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근대화 혁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8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집권한 1961년 통계가 가능한 103개국 중에서 1인당 GDP에서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필리핀도, 짐바브웨도, 아프가니스탄도, 이락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87등.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를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뤄냈습니다.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이룬 박정희란 인물,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죠. 그분 옆에 유경수가 있었다. 유경수 여사가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